세계가 그 가짜뉴스의 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가짜뉴스가 생길 필요가 없이 공식 의견만 있고 공식 뉴스만 있어서 그건 가짜뉴스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을 세뇌시키기 위한 세뇌 뉴스고, 우리는 진실에 입각한 뉴스도 있지만 가짜뉴스와 혹은 전체주의를 좀 닮으려고 하는 유사전체주의자 혹은 상업적인 이익 등등해서 말하자면은 매체의 발전, 전자민주주의, 디지털적 AI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타락이 아니라 문화와 문명의 타락까지도 걱정해야 될 정도로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관찰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정부 5년 동안 사실은 권력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양산하고 정치적 이득을 누리는 데 앞장섰고, 또 지금도 거기에 잔존 세력들이 그 부분을 기본적인 지렛대로 삼아 정치적 재생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딸 정치 뭐 등등등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위에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한 분은 우리 황근 교수님, 언론학의 아주 메이저 원로 교수입니다. 가짜뉴스와 현장 정치, 서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본인이 행동하고 또 본인의 사업적인 결단으로 어떤 행동에 선택을 해왔고, 지금은 군산에서 직접 식당을 횟집을 경영을 하면서 본인의 가짜뉴스에 대한 아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도 받고, 또 지금도 뭐 횟집을 하니까 후쿠시마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짜뉴스에 바로 일선에서 노출되어 있는,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안경 대표님, 옛날에 서울대 3.1평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운동권 중에서 가장 빡센 운동권을 하셨다가 상황을 체험을 하면서 지금은 운동권이 아니라 생활 인물로서 진실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성실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발전하고, 토론에는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님, 뭐 이분도 이른바 이동권에서 열심히 했다가 지금 조용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인환 변호사님, 교사 출신인데 일찍 한국대학 로스쿨로 오셔가지고 지금은 운영교수인데 바른사회 시민회의를 이끌고 계시고, 또 정교보의 중요한 원로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관우 한국경제신문 국장님인데 갑자기 상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도착하실 겁니다.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어제 저하고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홍진표 우리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인데, 사실은 한국에 이제 이른바 운동을 하다가 근본적으로 자기 입장을 변화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와 그 다음에 법치 시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국가인권에 대해서 상임위원을 하면서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또 저희 은퇴해서 내공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 다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일부하고 달라서 사실은 누가 오늘 주 내용이 될 겁니다. 제가 뭐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안 되니까 발제자분들한테는 가급적 25분 안에 10분에서 25분 안에 발제를 하나는 정의의 독립적 정의의 실현 그 다음에 주권자 국민들이 여론의 독립적 시행에 있습니다. 이 두 허파가 둘 다 독립성을 요구를 하는데 이 독립성이 특히 권력이나 혹은 아주 무지막지한 군중과 집단의 간섭을 받으면 민주공화국의 헌파가 숨을 잘 못 쉽니다. 질식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염된 공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광의의 정치권의 의도적인 공작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목매한 군중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범죄적인 군중을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정념을 불사질러서 언론이 독립적으로 여론이 독립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혹은 언론이 자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오염된 여론의 공기를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지연되거나 선택적으로 작용을 해서 허파가 기형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사전체주의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한 1년 동안은 그 유사전체주의적 정권들이 저질러 놓은 것 중에서 대외적인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개혁에 대한 항목들이 다 노출이 되었고 이제 막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의 작폐에 대해서 스스로 좌파들이 만들었던 작폐에 대해서 이제 정화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가짜뉴스가 중요한 우리의 허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황 교수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걸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나오셔서 예? 나오셔서 좀 흐리게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되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 발표를 해달라는 주제는 사실 지금 있는 문제보다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좀 있는 자료도 좀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보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양이 좀 되는데요. 그냥 참고하시기로 하고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몇 가지 글을 이렇게 정리를 이것저것 갖고 있던 거 강의 자료에서도 제가 썼던 그림도 있고요. 제가 새로 맨 몇 개만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저 수업시간에 정치와 컴퓨테이션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장 인류 역사가 만든 가장 최선의 좋은 정치적인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제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는 최악의 제도가 되기도 하죠. 사실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느낀 건 민주주의가 이렇게 나쁘게 이용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맨 위에 글자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매한 대중한테는 참 최악의 제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밑에도 비슷한 얘기들인데요. 제가 신문국에 설명을 이게 2018년도에 이 정부가 지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오늘 신문사에서 있던 걸 제가 클릭을 해놓은 겁니다. 4.0 시대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 얘기를 했죠. 지금 안 좋은 것들, 지금 막 갈등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4.0 시대는 그런 어떤 통합, 그다음에 어떤 균형,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신문사에서 어떤 신문에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제가 클릭을 해놓은 건데요. 아마 그 정부가 아마 표방했던 그런 것들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마 언론사가, 신문사가 그걸 아마 좀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잘 살아보자. 하나, 우리 좀 서로가 그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갈등을 줄여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난 5년 동안의 이 생각은 지금도 좀 비슷합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었나. 그냥 저렇게 됐으면 하는 희망은 되지만, 그거와는 반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책이죠. 갑자기 이 책에 나오는 네 가지 요소가 있죠.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하는가. 물론 이 책이 저는 보니까 약간 에세이 중심처럼 써져 있어서 이론적 틀은 좀 그렇게 많지 않고 유명한 석학들이 썼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에세이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거기 네 가지의 주요가 나오죠. 민주주의가 망하는 것, 정당의 약화, 정당이 정치적 기능이 훼손되는 것, 정치인 타락하는 것 마찬가지고 심판이 매수되는 것, 이런 거죠. 기울어진 운동자, 그 다음에 비판자와 비판자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아마 주로 배경으로 했던 글인 것 같아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에게도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아주 잘 그대로 적용되어 왔어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저렇게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왜 그 정부는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막강한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의 대중기반은 여전히 강하다. 지난 선거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바탕에 있는 게 아마 이제 우리가 보기에 유형적으로는 팬덤 집단, 팬덤 지지 집단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입니다. 최근에 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야당의 문제점 이런 게 났을 때마다 도리어 야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물론 지금은 약간 그거는 잘 변형됐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마다 도리어 지지율이 견고해지는 현상. 그러니까 극단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무리 우리가 문제 삼고 잘못해도 그거는 우리에게는 아주 팬덤 집단이라는 게 확실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팬덤 집단이 좀 있으면 좋겠다. 깽판 쳐도 좀 우리도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정말 안 좋은 일이죠. 사실 이런 정치가 어느 정파든지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로서 취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덤 정치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이 팬덤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그랬는데 컬트 정치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근데 초창기 이제 컬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지금도 어느 논문들을 좀 보면 컬트와 팬덤을 좀 섞어서 쓰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컬트하고 팬덤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저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나치라든지 이런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컬트의 특징은 팬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컬트 정치는 뭐냐면 팬덤 정치의 팬덤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기들이 정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팬덤 집단이다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자기들이 정치 주체예요. 문재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도구죠. 자기들의 그 팬덤을 강화해서는 도구로 보고 자기가 정치 주체라고 행동의 주체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의 컬트 정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집단에 대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수동적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 자기가 피동적 존재예요. 내가 따라가는 존재.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초창기 형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기 나와 있는 노사모가 아닌가. 물론 노사모도 보기에 따라서 팬덤일 수도 있고요. 또 4개. 근데 노사모의 그룹은 좀 약간
팬덤보다는 컬트성이 더 강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팬덤은 그래서 뭐 여기 뭐 이거 이론적인 거 설명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 위에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팬덤이라는 게 영어 자체는 그런 뜻이죠. 규칙과 그러니까 팬들의 왕국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의 자기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이념이나 특정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자기들 울타리 문화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특징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고요. 자기네들 고유하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성세계에 대한 도전을 자기네들이 주류에 있는 그동안 문화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별도의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쇄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자기들의 그 스타일에 맞도록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다 해석하는 거죠. 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요즘 좀 덜한 것 같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민주당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뭐 조국이 뭐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다른 설명이 되잖아요. 자기들 그죠? 뭐 증거 인멸이 아니라 뭐 증거 모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굉장히 좀 희한한 일이긴 한데요.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창조적 재가공, 재해석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패권식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의 특징은 패권을 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문화를 가진 우리의 집단이 패권을 갖는 게 목적인 것이지 패권을 지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승리가 목적인 정책이 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 최근의 민주주의의 아마 가장 큰 어느 나라든지 비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젠킨스라는 사람의 그 5단계는 뭐 제가 여기 보면 뭐 팬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팬덤의 특정 방식, 그 자기들 간의 특정 의사소통 방식,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실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소비자 행동주의, 팬픽, 뭐 집단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표로 좀 설명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팬덤 정치하고 정치 팬덤이 또 다르더라고요. 뭐 이거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되는데 정치적 팬덤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폴리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일방적인 추종입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정치 팬덤이라고 하고 팬덤 정치는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기반에 의해서 정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의 팬덤이라는 건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팬덤 집단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문재인이 나오면 조국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현상으로 좀 설명이 되고 제가 좀 말을 길게 썼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자기들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 자기네들의 착각입니다. 자기가 참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짜, 슈도 인게이지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가 정치인을 우리 팬덤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그 팬덤 집단에 내가 거기서 행동을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정치의 이방인이었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내가 이제 정치 주체가 됐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일종의. 그게 이제 거기 맨 밑에서는 제가 의사 시민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생겼느냐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이 기존의 정치 제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혁명감이 거의 떨어져 버려요. 정치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소멸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욕구가 정치적 욕구가 이 팬덤 집단을 만들어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당이나 이익 집단이나 이런 단체들 이게 해주는 게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팬덤 집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생길까 생각하는 거는 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팬덤 집단이 생긴 원인은 여러 가지. 저희가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기존의 정당과 정치 과정에 대한 부실.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여론조사를 하면, 그죠? 정당이나 여론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신뢰도가 뭐 거의 아마 사회 모든 분야의 영역 중에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뭐 우리는 그게 그 조사를 믿지 않습니다만, 그 세계적인 그 언론기관이 되게 이제 이렇게 각 나라의 언론 신뢰도를 매년 크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MB에서. 근데 그거 내면 우리가 거의 꼴찌입니다. 대한민국. 근데 이제 그거는 조사 방식에 전에 어디다 한번 분석도 해준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매체를 하는데 누군가를 정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전문가가 그 나라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준자를 이거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과연 이 평가를 하고 자로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아마 그건 지난 꼭 그래서 객관성은 없다고. 어쨌든 정당과 정치가 전에 보시면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기성 언론에 대한 일단 그런 신뢰도도 하락한다. 이건 뭐 아시겠고. 또 그 정파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언론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감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 네트워크가 굉장히 확장이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짜뉴스가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참 좋거든요. 네트워크가. 이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마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주체로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저 권위주의 국가들입니다.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렇죠? 이 나라들은 주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지금 계속 그 프로를 내보내고 있는데, 가짜뉴스를 그 심리전 도구를 쓰고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 그 얘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가장 가짜뉴스가 들어오기에 좋다. 공격 대상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개방돼 있고, 그죠?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권위주의 국가에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가짜뉴스와 무슨 최근에 사이버 심리전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와 공유를 중시하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인터넷 공간을 좋아할까요? 그건 아마 자기네들이 창의적이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심리적 만족감,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생산성이 좋으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정말 해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치를 자기들이 동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정치를 소비하는 주체로서 가고 싶다는 사회적 욕구입니다. 실제 정치를 소비하고 있거든요. 아까 소비자 중심주의라고 제가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정치를 일종의 자기의 소비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허위의식이죠. 사회주의 이 진보 지형에서 얘기하는 건 허위의식이죠. 왜냐하면 이른바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마치 자기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와 비슷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이게 정치를 이렇게 소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캠핑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즐겨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가 정치를 소비하면서 정치의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쪽 분야의 가짜 뉴스나 아니면 이런 팬덤 정치를 주도해왔던, 팬덤 정치를 주도해왔던 게 우리는 좌파 진영이죠. 그건 아실 겁니다. 그게 굉장히 그동안 거의 지배해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DJ 정부 때부터 아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부터 나타났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온라인이라는 걸 왜 좌파 진영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선점했는가. 왜냐하면 기존의 언론, 이 오랫동안의 권위주의 정부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좌파 진영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온라인에서 자기네들의 진지를 꾸린 거죠. 그러니까 선점이 된 거죠. 2000년대 초반부터 선점이 됐고, 그게 결국 그것이 이제 지금 세상을 집권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그리고 기존의 이익 집단 같은 것들이 다 오랫동안 우리가 권위주의와 정치를 유지하다 보니까 많이 민주화가 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익 집단들이 국가 권력과 다 친화력이 있는 그런 기관들, 이익 집단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정권에 박혀있던 야당이나 좌파 진영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집권할 수 있는 별로 유리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성 사각지대인 온라인 미디어를 아마 잘 갖고 왔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마포 쪽에 사는데 지금 재개발한다고 저희 집 밑에 다 붙였는데 거기 라디오 21, 민원연 이런 게 다 거기 있었거든요. 저희 집 밑에. 그 라디오 21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라디오 온라인 라디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김구라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그게 아마 일종의 좌파 라디오의 효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아파트 집 동네에 있었는데 요즘 다 철거돼가지고, 그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좌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보수 진영이 완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 그냥 맥을 못 추는 게 이제 문화 정치입니다.
이 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를 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용하는 거 일종의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진취정에 굉장히 취약된 그래서 좌파가 수적을 했고요. 사실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아마 그 온라인 이 팬덤 정치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 지지로 이제 간다. 뭐 사실 감성적 지지죠. 왜냐하면 무조건이야. 이 노래가 아마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이야. 그냥 뭐 무조건이면 되니까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들을 보는데 민주주의를 결국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아정이라고 하는 것과 민주주의의 대의민주주의는 뭘 특징으로 하냐면 권력을 국민에게 대친 누구에게 국민이 뽑은 사람에게 대리시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 권력을 몇 개로 분산시켜서 견제하게 만드는 게 공화정인데 이 공화정의 시스템을 결국은 이 팬덤 정치는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어떤 권력을 한 사람에게 그 집단이 응집력을 가져버리기 때문에 권력기관 간의 상호견제라는 걸 무너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잘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고 극단적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얘기한 컬트 정치와 팬덤 정치의 차이를 제가 사회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아마 이 타치페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정치에 쓴 겁니다. 이게 권력, 왜 이런 특정 그 동일 집단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1, 2,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특정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나 그 특정한 사람 모인 자기들끼리만의 집단을 형성합니다. 1단계에서요. 그런데 2단계로 가면은 자기 그룹과 남의 그룹을 구분합니다. 이게 더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단계로 가면은 인그룹과 아웃그룹은 인그룹에 속한 사람은 상대방의 그룹을 어떻게 보냐면 적으로 간주해요. 배타성이 커지고 적대적으로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는데 우리는 이 세 단계를 다 거쳐갔다. 컬트 정치에서 팬덤 정치로 보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공격성과 배타성으로 본다면 원래 우리의 생활은 그러니까 배타성도 점점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도 점점 낮아져서 수가 왔는데 대개 이 팬덤 집단의 특징, 컬트 정치에서 시작되는 이익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배타성이 좀 덜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니까요. 이익 집단이라는 게 규모가 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집단들이 공격성이 많이 커지면서 뭐 예를 들면 민주노총 이런 데인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팬덤 정치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노총이라는 것이 일단 대중 많은 사람들을 갖고 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 그러니까 배타성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 선일 거예요. 더 못 갈 건데 팬덤 정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배타성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공격성이 강화됩니다. 그게 이제 노사모에서 그죠 문발하는 거로 컸다가 지금 이재명 그죠 그런 쪽으로 지금 집단 세 집단 이재명 개딸들인가요? 이런 거로 이게 진화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공격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배타성도 강화되죠. 공격성이 강화.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대거나 이제 요즘 그 개딸들 같은 경우는 사이버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좌표찍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프라인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적대성이 강화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기는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팬덤 이건 다른 분이 작성한 걸 제가 좀 보완을 하고 여기저기 넣는데 팬덤의 그럼 이 지금 5가지 아까 그 젠킨스가 얘기했던 그런 5가지의 그런 팬덤의 양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가를 이제 문재인의 팬덤과 이재명의 팬덤. 근데 이재명의 팬덤은 좀 다릅니다. 이재명 팬의 가장 큰 문제는 두 번째 저게 없어요. 자기들이 그 어떤 뭐라고 할까 팬픽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문재인은 굉장히 자기들의 큐트가 많아요. 팬픽이 많습니다. 이미 시비하는 이런 그리고 막 굉장히 많은 그 장난감 같은 것들이 있네요.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 응집력 강할 수 있는 팬픽들이 많은데 이게 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화와 형태는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가짜뉴스라는 거는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짜뉴스는요, 조금 약간 지금 그러니까 나라마다 쓰긴 다른데요. 우리는 다른 게, 원래의 뜻은 가짜 소리, 그러니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가지고 만듭니다. 물론 허위 사실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사실을 왜곡하는 거 있고요. 없는 사실을 만드는, 패브리케이션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뉴스 형태를 취해야 돼요. 그냥 막 가짜인데 그냥 막 쓰는 글 같은 거는 그러니까 뉴스 형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론사라고 하는 형태의 양식을 띄어야 됩니다. 그게 가짜 언론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짜 뉴스가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성 언론사가 자기 이름을 담고 가짜 뉴스를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가짜 중에 정의는 그렇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사실을 왜곡한 거를 뉴스 형태로 제공해서 사람들한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정의는 뭐 오래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리얼 뉴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뭐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유형도 제가 쭉 적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하세요. 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 내용도 좀 다른데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져서 제가 뭐 몇 가지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참고할 배경을 좀 보자. 가짜 뉴스가 왜 그럴까? 첫째는 우리나라는 뉴스를 작성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미디어에서 온라인 매체가 커지고 인터넷 매체가 많아지면서 기존 미디어들도 굉장히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든지 인터넷에서 클릭수를 늘려야지만 상업적으로 장기들이 생존하는 거죠. 지금 이런 상업적 목적. 또 우리나라에는 그것 플러스 정치적 목적. 이게 다른 게요. 대부분의 외국의 가짜 뉴스가 정치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목적이 많아요. 가짜 뉴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함이니까 광고 풀기. 왜냐하면 구글의 AI라든지 애드센스라고 하는 그 광고 붙여주는 메커니즘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광고를 붙여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내용에 관계없이 클릭수만 많으면 광고 대가를 주거든요. 자동으로 팀장에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하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명한 기사들이 사실은 학생들이 돈을 버는 재미에서 한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당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완전히 다른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언론사가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세월호 때도 똑같이 문제가 됐어요. 세월호 때도 세미나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세월호에 관한 수없이 많은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기존의 기자들이 언론 그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기자들은 발로 뛰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뛰거든요. 그러면 기자들이 현장 가서 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속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인터넷에 들어오는 수많은 내용들을 기자들이 앉아서 클릭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는 가짜뉴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뉴스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언론사들이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세월호에 분석하는 논문들이 대부분 그걸 문제 제기합니다. 기존의 언론사들이 대부분 인터넷 돌아다니는 얘기 가지고 끌어모아서 손가락으로 뉴스 다시 저기까지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가 진짜 사실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믿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거. 기성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뉴스도 문제가 있고요. 그냥 뭐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자기 뉴스를 자기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것들. 사회들이 있고. 그래서 가짜뉴스의 정치경쟁이라고 제가 왜 이걸 썼냐면요.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 뭐냐면 팬덤 정치하고 이게 묶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가짜뉴스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극단적일수록 돈이 벌어요. 여기 나오는 작년도에 10개의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10개의 슈퍼채트가 제일 많은 채널들이 우리나라에 7개가 정치 채널. 그리고 그 정치 채널 중에서 대부분이 목소리가 강한 극단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작년에 더탐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죠. 무지하게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극단적이면 판단 집단이라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돈도 생기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도 보는 거죠. 이게 정치경제학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주최하는 바라는거에서 30대 뉴스를 제가 분석해와서 이걸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통계치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낼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짜뉴스에 생산하는 것 주도는 재밌게도 기존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 언론사들이 대부분이고 기존 언론사들에서도 공영방송이 가장 큽니다. 가장 많아요. 그 수상으로 30개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은 제가 관여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결정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우리나라는 기존 방송사고 특히 공영방송사고 그 다음에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악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가장 문제인데 이게 다른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연구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조작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오는 매체들이 내는 가짜뉴스들은 완전히 허위사실인 경우가 많은데 기존의 언론, 지금 공영방송이라든지 기존의 언론이 내는 가짜뉴스의 특징은 사실을 왜곡한다, 변형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대통령 외국 방문 때마다 나오는 가짜뉴스들, 그게 대부분 교묘하게 사진 조작하거나 실제 사실은 있는데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보여주는 그 사실을 왜곡하는 형태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많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런 이 그림처럼 됩니다. 기존의 방송사가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인터넷 매체들이 그거를 확산합니다. 확산하면은 그거를 정치권에서 다시 받아요. 그러면 뭐냐? 정치권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상화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네들 팬덤 집단들에 의해서 다시 거꾸로 더 환류됩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걸 받았고 또 환류되면 기존 인터넷 매체들이 사실관계를 더 부풀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언론들이 그것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다시 보도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순환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해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대적 매체 비각이라는 거는 자기가 성향이 같은 언론에 대해서 좋게 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디어는 되게 원심력과 구심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심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만들거나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거고, 원심력은 정치적으로 어느 집단을 한쪽으로 모으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동질한 문화를 갖게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를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짜뉴스 특징이 이건 뭐냐면 이게 분산시킵니다. 사람들 인터넷은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분산시키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그런데 다양시켜놓은 것을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드냐면 다른 쪽에 가가지고 다시 지들 똑같은 사람들끼리 뭉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편 집단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 파편 집단화는 중앙에 있지 않고 점점 멀리 떨어져서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게 되죠. 이게 한국 사회가 지금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효과는 뭐 따로 설명하자. 그러면 대의민주주의가 뭐냐? 이건 뭐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요. 딱 하나입니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학자가 하는 얘기니까요. 유권자들이 정책 방향,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진짜 이상적인 유상 투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제시하거나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과 사람들,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지식 간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잘 모를 수 있고 이쪽은 정치 쪽의 얘기를 잘 모르고 서로가 아는 지식의 수준과 방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몇백 년 동안 유지한 이유는 그 틈을 매스미디어가 해준 겁니다. 매스미디어가 중요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거를 어떤 것이 중요한지 사람들한테 정리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그 맥에서 유권자, 국민과 정치 영역 간의 어떤 그런 정보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게 이제 대의민주주의가 하는 유지되어온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매스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이 가짜뉴스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붕괴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와 정치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틈이 그 간격을 메꾸는 구조가 무너져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의 미디어 가지고 안 되겠다고 한 것이 지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바로 뭐냐면 전자민주주의였어요. 이게 처음 나온 게 1970년대 나온 용어인데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2000년 초까지. 전자민주주의 되면 참여민주주의가 해야 되고 무슨 대의제 민주주의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만 기대감을 했는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여기는 완전히 지금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는 유토피안 그 기대도 있었지만 그렇죠. 저는 재앙적 결과를 지금 나왔다. 토론과 뭐 수기 이런 게 없죠. 수기민주주의란 말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왔던 우리 언론학에서 미디어 정치 전자민주주의에 제일 많이 나왔던 용어가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이 딜리버레이트라는 말은 나왔는데 이게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좌파 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논의하고 수비하고 뭐 합의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썼던데 실제 그거는 완전히 비판과 근거라는 게 없는 지금 공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지금은 생각 못할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한 10년까지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저기 나오는 사려 깊은 시민, 인포음드 시티즌. 이 말을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많이 정보가 있고 충분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라인골드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이름이 그 스마트 몹입니다. 책 이름도 있었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 똑똑한 군중. 몹이란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우중이란 말이거든요. 옛날 그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아주 썼던 아주 대중이란 말보다 훨씬 나쁜 군중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스마트 몹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거는 없다. 그냥 몹이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정치가 지금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가 잘 맞아떨어진 나라가 됐다. 왜냐하면 가짜뉴스가 성장하려면 경제적으로 안정해야 되고 정치적 자기 목적도 설치해야 되는데 팬덤이라고 하는 한국의 구조가 그 기반이, 정책 기반이 가짜뉴스가 안정적으로 참고를 할 수 있는 된다. 그리고 정치라는 소재, 그것도 극단적인 정치적인 소재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는 기존의 방송사처럼 시청률 10% 20%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1%의 시청률만 있으면 됩니다. 1%도 필요 없죠. 한 100만, 200만의 확실한 독자만 있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100만, 200만이라고 하는 소수가 분명히 팬덤이 나한테 존재하면 이 가짜뉴스를 운영하는 매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기존 매체들이 계속 가짜뉴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주고 있고 내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에서 정치권에서 이게 나오고. 그래서 요즘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실검 서비스 다시 지금 실검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다음하고 네이버. 이거 조국 때 없어졌어요. 조국 사람들이요. 저 실검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실검 숫자로 뉴스를 검색 순위 올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이 많이 나가니까 누가 많이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계속 포털에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들어서 포털에 돈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래픽이 많아지면 계속 광고 효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르는 게 완전히 장사 속입니다. 근데 저런 장사 속이 가짜뉴스를 더 부추깁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를 좀 기존의 미디어와 가짜뉴스가 어차피 가짜뉴스는 완전 분절이 안 된다면 기존의 매체 영역이 상당히 가짜뉴스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정상화되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짜뉴스를 일일이 하나씩 잡아다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거 어떻게 다 찾아내겠습니까? 근데 유일한 그나마 대안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외국에서 하는 방법은 가짜뉴스를 판정하는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한 10년 됐는데 왜 그러냐면 7, 8년 됐 왜냐면 사후입니다. 사후.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검증해서 며칠 지나서 가짜입니다라고 판정하면 3, 4일 사이면 이미 다 풀려버려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나마 이상적이긴 하지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구글이나 페이스북 일정 기간마다 가짜뉴스를 인위적으로 긁어내거든요. 자기들이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원천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정상적인 뉴스, 게이트키핑을 하는 뉴스를 양을 늘리는 겁니다. 그걸 정상화시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뉴스 채널에 대해서 유일하게 허가제를 시행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공산주의가 빼고. 뉴스 채널 허가제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저희밖에 없어요. 종편, 보도 이거 없습니다. 물론 공산주의가는 이해가 그러면 뉴스가 너무 상대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 너무 적어요.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나오는 뉴스가. 물론 게이트키핑을 통해서도 가짜가 나오겠지만 그나마 그거는 방송이라고 하는 심의를 거치거든요. 그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하려면 저는 정상적인 게이트키핑을 거치는 언론 매체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왜곡되어 있는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미디어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게 다릅니다. 그게 일단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병 대표님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가치 민족주의와 가짜뉴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민족주의는 원래 열린 거하고 닫힌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닫혀있죠.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민족주의 형성인데, 제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서울 미문화원 정건농성 사건으로 징역을 6년 6월을 선고받고 살기는 한 2년 9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88년도 2월달에 나왔어요. 나왔더니 후배들이 공부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된대요. 제가 교육대상 인문학에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해가지고 달라진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만나서 주는데 한 팀은 저한테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저기 팜플렛을 줬고 또 하나는 뭐 민족해방운동이나 뭐 이런 걸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의 민족 표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라는 거예요. 혈연. 그래서 아니 내가 징역 들어가기 전에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 주로 공부한 게 이제 마크스 레닌주의니까 그런 거에 보면 민족이라고 하는 건 근대에 만들어졌고 민족국가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게 민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핏줄이 뭐냐 이것도 그러면은 전부 다 핏줄로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것도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봤더니 이게 북한에서 강조하는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민족의 개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참 접수가 안 되는데 참 희한하다. 근데 그걸로 해야지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죠. 민족 통일의 당위성이라든지 민족 독립국가의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명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사회적 학생운동을 막 하고 났던 사람들의 그 당시의 분위기였죠. 88년도 상황입니다. 저처럼 일찍 징역 간 사람은 적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작파 민족주의인데 이런 사고방식 민족을 우선시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그럼 언제부터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우리 아까 오 교수님이 오 이사장님이 파라긴과의 대화, 뭐 유상과 이성 해방전서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걸 주장하신 분들은요 학계에서도 모두 소수파였어요. 그 다음에 대학가 사회에서도 혁신적인 소규모 사람들이 시작한 이야기지 그것이 사회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한 40년, 50년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집단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네? 그 이전은 무슨 얘기였냐면은 대한민국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좌익이니 빨갱이니 이래가지고 감히 말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과정이 천천히 바뀌면서 대학사회의 주류적인 인식이 되었고 지금 아마 40대 50대의 기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945년도에는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친일파들을 앞세운 이승만이 분단을 획책했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과제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미국과 이 협조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인식을 보편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 좌파 공산주의든 뭐든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뭐 본인 생활은 굉장히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겪고 살더라도 기본 인식, 국가적인 인식이나 역사에 대한 인식은 그 뼈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날에 있어서 강고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 바탕이 뭐냐?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도 혈연을 중심으로 혈연을 그 뼈대로 하는 그런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상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이야기라든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 민족주의가 폭주하게 된 계기는 제가 세 번째 반일주의의 배경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부각되면서부터 사실상 더욱더 증폭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뭐 이게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써먹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1980,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1982년도 3년도에 82년도에 전두환 정부가 일본한테 40억 불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필요해서 받는데 한일협정 이후에 또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때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했는데 서울대 역사상 처음으로 수업거부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그런 명분으로 해서 수업거부를 하면 먹힌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였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토착 외군이 주창간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정치적 진영을 가르는 분기점이 된 것은 사실 박근혜 대선 후보 되면서부터 사실 이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창가나 이웃나라에 대해서 그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에 반성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서글픈 현실이 됐습니다. 네 번째 패러그래프 가면은 민족주의와 가짜뉴스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앞서 이제 뭐 강제징용 문제나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생활하는 저 같은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찜찜해한다는 거예요. 수산물에 대해서. 그럼 횟집에서 회를 팔아야 되는데 일단 회를 먹기가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했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문제가 됐으면 12년 전에 이미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무슨 과학적인 조치를 취해서 차단벽을 세운 것도 아니고 탱크에 물 담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300분씩 그냥 내뿜어가지고 지금보다 수만 배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했지만 우리나라 해역에 있는 130군데의 개측기에서 뭔 이상이 있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고등어 먹으면 300년 동안 고등어 먹지 말라던 그 동국대 의대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 고등어 안 먹었나 모르겠습니다. 김치 먹었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수산물은요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먹을 것 같지만 김치에도 멸치젓, 바다리 액젓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기 말로는 먹이사슬에서 다 먹는 것들인데 이런 식의 배당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니 뭔 일 있으면 행동을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횟집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찝찝하다고 먹기 힘들다고. 이것이 점차 가시화될 겁니다. 저는 이런 거에 손 놓고 있는 정부 당국이나 수산협회라든지 이런 것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학이나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이성 이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반일 민족주의의 보탬이 된다면 불쏘시개가 된다면 무조건 가리장 갖다 쓰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제언을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얘기해서 오늘 많이 믿고 있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끝이 어디냐. 오늘 기조가 처음에 기조연설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제 정치로 갑니다. 그것은 혈연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그 순간 전제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민족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달리 말하면 공화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화국을 만드는데,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 앞장서서 얼마나 그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힘겹게 왔는지에 대해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들, 정치 지도자들이 공이 있으면 과가 있고 공과를 동시에 가르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에서는 독재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참주적 지도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아까 뭐 발제도 얘기했지만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짜 뉴스는 이 국가를 위협하는, 국가를 파괴하는 흉기입니다. 개인한테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그 피해를 주는지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기업에다가는 가짜 뉴스로 그 사람이 폭망하는데, 그 기업이 폭망하는데 일순간에 만들 수 있죠. 이 가짜 뉴스는 우리 국가, 우리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흉기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탕이 되고 있는 이 민족주의, 저는 닫히건 열리건 다 상관없습니다. 민족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더군다나 혈연을 우선하고 혈연 관계에서 다른 뭐 계약과 법치의 중심으로 굴러가는 사회에서 혈연을 우선하는 사회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온상이 되고 바탕이 되는 민족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그것이 더욱 번성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미에 DJ 정권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앞서간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보수 정치인들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일본 문화에 대해서 차단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 1500년 동안 교류를 해왔는데 50년 동안 단절한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과거사에 대해서 이 해결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시키는 그런 품격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가짜뉴스가 국가를 우리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발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뭐 짧게 황근 선생님 발제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에 대한 여러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누가 가짜뉴스와 팬덤 정치를 확산하고 있는가를 얘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객단이나 노사모나 이런 데 집중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 40, 50대 전체가 그렇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2019년 조국 사태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갯딸이나 노사모 같은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정상적인 사고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발제문에도 보면 우리나라 가짜뉴스를 생산 주도하는 것은 그 소수의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그냥 기성 언론과 정당이다. 이런 판단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한번 그 독도 문제나 뭐 일본 문제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집단은 기자, 교수, 종교인들이거든요. 종교인들, 천주교 정의구현 사대단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걸 보면 그 발언하시거나 이렇게 성명서를 쓰시는 걸 보면 아니 왜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를 하지? 마치 시위와 방송대국을 얘기하듯이 굉장히 장엄한 문투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그렇고 그 다음에 3.1절 기념사 이후 그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하는 걸 보면 저도 시국선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제징용에 대한 뭐 어떤 책임 있는 뭐 조치를 요구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강제징용 문제를 적당히 얘기를 하고
이제 나라는 망할 지경이 됐으니까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왜 이렇게 비장하지? 네,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 그 연장선에서 기자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나와서 논평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민주당과 국힘에 대해 논평을 하면 되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망했다. 이제 뭐 그렇게 규정하는 건 오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제 얘기를 요지하면 첫 번째는 가짜 뉴스와 팬덤 정치를 한국에서 누가 주도하는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게 일부 객단이나 인터넷 강성 매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비관적이게 40, 50대 전체가 그러하다. 40, 50대 지식인 사회가 그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이제 조국 사태부터 본격화돼서 아마 향후 3, 4년 안에 극적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황근 선생님에 대한 논평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함경 선배님 발제는 대부분 동의가 되는데 저는 반일 민족주의 그러니까 팬덤 정치 가짜 뉴스의 어떤 모토는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촛불, 하나는 반일 민족주의였다고 보는데 반일 민족주의의 운명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친중, 친북, 반일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최근에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고 이래도 북한을 옹호하는 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지 않나요? 옹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북한을 옹호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이미 거의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신문 같은 논평 같은 데서 중국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한쪽은 이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자는 거고 또 한쪽은 실용주의, 뭐 등거리 외교, 뭐 다급 외교를 하자 이런 건데 이 충돌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반일 민족주의의 뿌리를 둔 어떤 경향이 버티기 힘들 국면으로 왔다 이런 건데 제가 학생들하고 수학을 가르치니까 소개를 한다면 40, 50대 1인실을 좀 해보면 40, 50대는 안미 경중과 같은 등거리 외교에 어느 정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생각하는데 20, 30대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생활이나 이런 문화 영역에서 강력한 반중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 30대가 여론의 40, 50대의 여론이 워낙 주도적이기 때문에 기저에 흐르는 20, 30대의 반중 여론이 억눌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올해 초에 3.1절 기념사를 하고 대통령이 그래서 G7까지 새로운 외교 전략을 이제 쭉 구사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친중, 친북 그런 증거리 이런 거는 못하니까 반일 갖고 뭘 했잖아요. 독도가 어쨌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쨌고 그 다음에 강제징용이 어쨌고 하는데 이것이 일정한 여론을 형성하긴 하지만 어느 이상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차 3.1절 기념사를 할 때는 국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떤 좀 불편해하거나 좀 중간적 여론이 있었는데 점차 G7 정상회담 이렇게 진행되면서 외교안보 정세가 실제로 굴러가는 양상을 보고서는 반일 민족주의는 이제 서서히 잦아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반일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촛불과 반일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팬덤 정치 이런 것들을 지탱해왔던 어떤 토대 중에서 반일 민족주의는 더 설 자리가 없겠다. 내년 정도면 이거는 끝나겠다. 끝나거나 아니면 큰 어떤 방향전환이 되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마이크를 저는 111쪽부터인데 양으로 보니까 저도 이것도 주제 발표를 해야 되는 양인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주신 것 같아서 또 마음이 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뭐 두 분 그 발제
다 동의를 하면서 저도 좀 보충적인 의견입니다. 가짜 뉴스가 그 선동하고 정치적인 여론 조작까지 해서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하는 그 바탕이 결국 천박한 그런 시민의식, 우리 일반 시민 지식인 사회 책임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짜 뉴스를 다루는 건 바로 정치적인 문제지. 아까 발제자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서구에서 인터넷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정치 또는 그 연예인들 파파라치 수준의 그런 가짜 뉴스를 초월하는 우리나라는 특히 정말 최악의 정치적 여론 조작을 가짜 뉴스로 해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 해킹 사건 전부 직접 여론 조작. 당시 박근혜 대통령 대선 18대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그 댓글 조작 댓글이 전부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했던 거겠죠. 물론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정치적 여론 조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최근에 우리 바른 언론 시민 행동에서 아까 30대 가짜 뉴스도 보니까 대부분 정치적 가짜 뉴스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다면 정당을 중심으로 하고 한일관을 중심으로 하고 대부분 가짜 뉴스는 정치적인 가짜 뉴스고 또 생산하는 분들도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방송 김호준 씨 모두 특정 정치 세력과 직접 연결되는 소위 말하는 아주 핵심적인 인플루언서들이죠. 그래서 그 디지털 환경의 취약성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정치 환경이라는 이런 것. 그걸 어떤 분들은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인포데믹이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탈진실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에서 이제 최첨단의 탈진실 시대를 우리가 발표. 저는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원비와 결합한 가짜 뉴스가 선동, 데마고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열린 사회, 칼 포크가 말하는 유명한 열린 사회,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 체제에서는 결국 가짜 뉴스로 인한 선전선동이라는 게 열린 사회에서 제일 큰 적이 되어버렸죠. 우리 유명한 그 요세프 게벨스라는 나치 선전자가 민주주의가 불구대천의 원수에게 자신을 섬멸할 무기를 스스로 쥐어준다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문학적으로 썼어요. 민주주의 자체. 그러니까 발제자가 충분히 말했죠. 민주주의 취약점을 언론의 자유가 연결해서 한 겁니다. 이렇게 전파 체계를 보면은 우리는 뭐 광우병 사태, 천안함, 세월호, 메르스 사태를 쭉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재생산 확대되는 과정을 정말 서구 어느 선진국에 못지않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과시해왔지요. 심지어는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소위 가짜뉴스를 활용한 선전선동은 음모론과 언어 혼란 전술이 기초가 된다는 아시다시피 진부하지만 좌파 이론의 근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정말 유감스럽지만 우파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파라는 것은 선전선동이라든가 우파라는 전략 전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고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데 선전선동이라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그것도 약점입니다만 어느 혼란 전술이라는 것은 우파에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하튼 자세한 예는 안 들겠습니다만 자료에 쭉 적어놨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사드 배치 때부터 괴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뭐 계속 그렇게 뭐 건강 환경과 관련돼서 이야기도 하고 이 전부 좌파적인
그 아젠다하고 결합시키는 가짜 뉴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결국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신념이나 가치체계가 해체되고 불안정해서 사실은 자극적인 정보에 의한 피암시선 발제자들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서서히 이제 거기 중독돼가는 자극적인 거 어떻게 보면 뭐 마약도 그렇죠,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결국 거기 중독이죠. 가짜뉴스도 중독성이 있는 바로 그런 게 위험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흔히 뭐 마타도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다 지나간 이야기죠. 극히 짧은 문장으로 작성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의 위력에 비해서 그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고치고 따지고 바꾸고 반박하려면 짧은 한 줄의 문장에 대해서도 장문의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더구나 이렇게 장문의 보고서를 교과서처럼 써도 그때는 이미 대중이 가짜뉴스에 중독된 대중은 그 보고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일부가 쳐다보더라도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게 이게 참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짜뉴스를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 이제는 뭐 시민의식 처음에 말씀드린 선동의 심리하고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조세프 게베스가 진작 이야기했죠. 이성이 마비된 군중 심리를 활용하는 게 선전선동의 기본입니다. 제가 용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나온표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리를 정복하면 대중을 정복할 수 있다. 대중을 정복하면 국가를 정복한다. 다시 말해서 이성이 마비된 대중의 집단 광기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 정치적 예술로 포장이 됩니다. 실제로 나치 시절에 그렇게 해왔고 그때 유명한 문구들이 있죠. 선전 장관답습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어주고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가짜뉴스는 분노와 증오를 전복시키는 역할을 하죠. 대중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취시키는 대상이 됩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대중이 다음에는 의심해보다가 계속 거짓말이 반복되면 결국엔 믿게 된다. 그 우중이라는 것이죠. 거짓과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 새빨간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적절하게 섞는 것이 좋다는 게 벌써 근 1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왕 거짓말을 하려면 거짓말도 크게 해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을 잘 믿고 그게 곧 진실이 된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승리한 자는 가짜뉴스냐 진실을 말했느냐는 따위는 승리한 뒤에는 추궁당하지가 않아요.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끝나고 나면. 피해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는 것보다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이성을 제압해서 승리를 거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포화입니다. 우리 자유우파에도 이런 슬로건을 벽에다 좀 붙여놓고 여러분도 자유우파가 안 되죠. 큰일 났습니다. 여하튼 가짜뉴스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시민사회, 시민의식의 배경은 사건 또는 사태의 중요성과 모호성, 이제 불확실성, 가짜뉴스 배경이 공통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대중을 빨리 얻지를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확실한 상태가 있으니까 거꾸로 처방 측은 우리는 대중으로 하여금 열린 사회에서는 진실한 뉴스를 팩트를 빨리 신속하게 말해주는 게 이번에 엊그제 민방공 훈련 비슷하게 재난 경보가 났지요. 그때 자칫 그걸 하면 가짜뉴스가 끼어들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재난 경보 방송을 하는 사람 육하 원칙에 딱 맞추어서 이 재난 방송은 북한군이 쏜 거다 또는 뭐 지진이다 이걸 명백하게 안 해주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그 가짜뉴스에 휘둘리게 되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정말 사태의 불확실성과 그 중요성, 모호성을 해결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알포토나 포트만 같은 사람이 가짜뉴스 유언비어죠. 전달의 강도는 그 내용의 중요성과 정보의 부족의 곱이 비례한다. 아주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정보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모호한 상황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판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 거는 쭉 거기에 관련된 것을 쭉 적어놓은 거니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것은 지배계층이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가짜뉴스의 신뢰성을 획득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대중조작, 여론조작을 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선 같은 중요한 정치 이벤트에 활용했다는 것. 미성숙한 시민의식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시민들은 믿고 싶은 것과 가짜뉴스를 결합시킬 때 중요성과 그 모호성을 결합을 시킬 때 제일 치명적으로 된다. 미성숙한 시민의식이다. 결국 우리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다. 여기 인용된 게 소문의 벽이라고 우리 유명한 그 이청준 씨 소설의 그 소문이 뭡니까? 소문이란 들리는 바죠. 진실과는 관계없었죠. 내용의 진실과는 관계없는 게 소문의 벽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항상 그 전직부를 붉게 펴놓은 전직부를 하면서 답변을 한쪽으로 정해진 미리 답변을 강요당해서 또 나중에 정신분열적인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죠. 우리 대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이 그런 가짜뉴스, 유언비어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소문의 벽에 이렇게 닫혀있는 상황이다. 아까 확정 편향, 주제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생략하고 가짜뉴스와 이제 허위의식을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허위의식도 사실은 좌파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허위의식도 결국은 실체와 그 사건의 본질과 진실과 나타나는 거, 말하는 거, 형태가 또는 정신적으로 개인이 느끼는 생각과 의식이 분리되는 거죠. 그 의식 자체가 사실은 정신분열입니다. 우리 유명한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 그 국가 원수 사회주의 당입니다. 빅브라더가 속한 통치하는 유토피아 사회가 이제 유토피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의식이죠. 실제로는 최악의 디스토피아인데 거기서는 심지어 가짜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담당하는 부처 이름이 평화부입니다. 부서 이름을 평화부, 저는 이거 보면 조국의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Justice Ministerry, Justice 정의입니다. 근데 이 양반 하는 일은 정의로운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데 정의부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딱 이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의 그 상황하고 다를 바 없다. 거짓 뉴스를 다루는 부처의 이름이 Ministry of Truth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와 역사를 조작을 해서 거짓으로 만들어 놓고 진실부에서 퍼뜨리면 그게 진실이 되는 이 소설도 끝에는 또 주인공이 막 고문을 당하고 또 정신분열 상황에 가서 끝까지는 결말이 안 좋죠. 결국 주인공도 수능을 하게 됩니다. 디스토피아의 주인공은 도저히 못 견디니까 차라리 내가 온전하게 정신을 유지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암울한 결론 내립니다만 이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아주 진부한 결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뚜렷한 책을 낼 수가 없고 흔히들 처벌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지금 정부가 있다. 근거에 대한 애매모호성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베벨스가 비슷한 말을 했죠. 국민에게 무조건 불쾌한 뉴스를 숨기는 것이 가장 심각한 실수. 베벨스를 다시 살려서 우리 홍보장관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쾌한 뉴스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빨리 불쾌한 뉴스일수록 빨리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짜 뉴스를 없애는 다른 방법이다. 당연한 말로 불신사회에서 우리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서 서로가 있게 하는 것. 임시 방편이 아닌 자유파의 기본 가치, 흔히 말해서 정직이라든가 진실 같은 자유파 가치를 좀 더 존중하는 그런 뭐 교육이나 풍습이 중요하고, 또 시민사회에서 공공성 강화하는 공화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첫째 우리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면 가짜 뉴스를 붙지 않게 되고, 또 사법부의 거부는 반성을 해야 되고, 처벌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참 답답한 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우리 정부 관련 부처의 수장이나 홍보 담당관 또는 대변인의 자질이 좀, 제가 보니 현저히 지금 용산도 그렇고 정부 부처도 그렇고 대변인의 자질이 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대처가 가능한 분으로 해서, 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트루스 세트 유 프리라는 성경 말씀이죠. 결국 진리가,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를 제대로 지키려면 진실을 바탕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때 트루스 성경에는 또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저는 글자 그대로 진실로 행하는 것만이 자유를 확장하고 자유를 지키고, 좀 불편하지만은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길이 아닌가. 아주 이렇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의견을 빨리 해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현직 언론인으로서 제가 유일하게 패널로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이런저런 그 이론적 분석보다 제가 겪었던 이 선전선동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거를 현역 시절 기자 활동을 할 때 겪었던 잠시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멀지 않은 그 동대문이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고요. 이게 그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는 종합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재개발된다는 기사를 제가 썼죠. 단독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인하는 상인연합회의 그 성명이 있었어요. 그 성명과 함께 그 거론된 게 바로 한국경제신문의 이관우 기자가 부동산 재개발 회사에 돈을 넣고 기사를 썼다 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문서로 적시가 되어 있었어요. 부인을 했죠. 부인을 하기 위해서 그 상인연합회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감금이 됐죠. 왜 감금이 됐냐? 그 내용을 온 수백 명 있는 상인분들, 아주머니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방송을 한 거예요. 확산되고. 방송을 하니까 아주머니들이 다 뛰어올라와서 그 상인연합회 그 사무실을 잠그고, 어떤 아주머님은 목살을 하고 우통을 벗어제치고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의 험한 말들 쏟아내셨죠. 권리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위기였을 수 있겠는데, 저는 먹은 있죠. 물 한 잔 얻어 마신 거 취재 과정에서 그게 전부였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호소할 그럴 상황이 없었습니다. 감금되게. 짧게 다시 한번 압축하자면 그것이 결국에는 해프닝이 됐었지만, 저는 각서 및 유서도 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선동을 했던 분들은 결국 재개발이 취소되는 바람에 나중에 5년 후에는 재개발 실제 올라갔고 지금 장사 잘하고 있는 복합 빌딩이 됐지만, 그 선전선동을 했던 사람들과 그 상인분들은 권리금을 챙기고 재개발 직전에 다른 상인들한테 권리금을 받고 결국엔 챙겨서 떠났죠. 권리금과 관련한 리스크는 다른 동료 상인들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 선전선동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됐지만 신뢰의 커다란
확단한 상처는 안 났다 이런 말씀. 그 동료 기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뭐 잘못한 적은 없니? 그런 정도의 풍파가 일어났으니까 동료들조차 저도 무언가 끔찍한 뒷돈을 받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심대한 신뢰의 상처를 가져왔다 이런 경험을 있었고요. 최근에 말하자면 팬덤 정치의 폐해들이 좀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경험입니다. 팬덤 정치가 사실은 여야나 좌우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 효과적인 그 표를 얻는 데 있어서의 좋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많이 느껴왔던 게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아마 궁지에 올린 야 쪽에서 가장 포퓰리즘 또는 선동 정치 혹은 팬덤 정치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이 계속 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최근 들어보면은 이제 뭐 팬덤 정치의 미래는 거의 유통기한을 다 하고 종말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망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노사모에서 보여줬던 그 우리 할 일은 앞으로는 감시다 이렇게 외쳤던 것에서도 상당히 퇴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의 팬픽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맹목적인 눈먼 지지가 아닌 눈먼 사랑이라고 할까요? 짝사랑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지지와 사랑의 차이가 무엇이냐, 맹목적 사랑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구분하는 그 가장 기준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는 잘못을 하면 비판을 하죠. 예.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을 권유하거나 혹은 가이드를 합니다. 맹목적 그 애정은 비판을 오히려 비판. 내부에서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양심에 기반한 그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을 공격하고 거의 테러에 가까운 그런 비판에 나서고 그런 맹목적인 지지층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 보면은 아예 수박 7적이라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그 실적에 포함을 시켜서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하는 그런 행태까지 보이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 팬덤 정치에 의존했던 조직의 그 수명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간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뭐 내부로 총구를 돌리는 거죠. 이게 지지가 아니라 맹목적 사랑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바로 이 총구를 사랑하는 이에 비판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모든 일에 돌릴 수 있다. 자기 내부 조직은 구성원들까지도 그 차이가 있다.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 자비도 없죠. 이런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최근에는 훌리건이라고 자기네들이 형성했던 그 수타파라는 매체가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아예 거기까지 절독 테러를 하고 많이 보셨겠지만 그 매체가 주장한 것 혹은 비판한 게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했어요. 이 팬덤 정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팬이라는 가명을 앞세운 채 폭력과 혐오를 동반한 정치가 만연해 있다.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는 뭐 가로 붙인 거고요. 무엇보다 지지자들의 폭력에 단호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 감각이 있는 지적인데 이것조차도 변절을 했다, 배반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도덕 단절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팬덤의 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예전의 황제처럼 내가 짐이다. 황제는 염치가 없다고 하죠. 염치가 없다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런 행태들이 이 팬덤 정치의
한계를 또다시 방증하는 하나의 인자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업체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도를 앞두고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치환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도를 앞두고 있는 조직을 보면 나름대로의 자구 노력들을 합니다. 예컨대 그뭐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든가 CEO의 배분 인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구조조정 선언이라든가 아니면 그 리더의 우찬마속 문제점이 있는 조직원에 대한 퇴출 이런 프로세스들이 작동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투자자들 혹은 지지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죠. 뭐 물적 분할을 하기도 하고 M&A를 하기도 하고 인수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셀프 구조의 작업들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돌아오고 있는 어음이라든가 혹은 뭐 부도수표, 청구서 이런 것들을 대신 막아줄 사람들이 내부 조직에서 보이지 않는다. 자기들한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팬덤 정치라는 그 용어를 처음에 이제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사실 약간 좀 그 반감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긴 한데 원래부터 아시겠지만 팬덤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조용필 오빠 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BTS의 아미까지 팬덤의 역사도 대단히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지금 팬덤들이 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팬들이 볼 때는 팬덤을 참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팬클럽들이 요즘 하는 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팬덤들이 자기 자당 조직들을 테러한 것과 달리 이 팬덤들은 대단히 문명화되어 있고 질서를 지키고 글로벌 시민 의식을 추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다수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옛날에 잭스키스나 H.O.T처럼 서로 드자비를 하고 또는 뭐 주먹다짐까지 하는 그런 것은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예컨대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팬클럽이 많은 한 3천만 명 되는 이명웅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년 사이에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산불 이재민 돕기에 한 3억씩 냈고 그리고 코로나 그 피해 이웃 돕기로 한 2억씩 심지어는 뭐 다양한 그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그 축구 선수 출신인데 FC 서울의 팬입니다. 대구와의 그 상암동 월드컵 구장에서 대구와의 그 결정이 있었는데 묘하게도 그날 대구의 유니폼색이 하늘색이었어요. 하늘색이었는데 이명웅 팬클럽의 상징색도 하늘색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늘색을 입고 오지 마시라. 저런이 하늘색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그 추종하는 스타나 혹은 아이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려합니다. 공유를 하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팬덤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뭐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한번 품게 됐고요. 오히려 팬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아니면 거꾸로 팬덤을 거꾸로 해서 덤팬 정치라든가 아니면 덤 정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좀 더 가깝게 설명하는 그런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좀 10분이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패널로 이 자리를 마치면 앞에서 여러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발제하신 내용들의 그 인사이트에 정말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 뜨끔뜨끔했던 것이 결국에는 언론의 문제, 이런 그 필터링을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언론의 문제, 그래서 언론의
악성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직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겁게 느낀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변명 내지 해명을 하자면 언론 시장 자체가 그 시장 자체부터 필터링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방은 돼 있는데 뭐 2억이나 3억 정도만 주면 얼마든지 온라인 매체를 사들이고 그것을 또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진짜 뉴스와 진짜 언론을 표방하는 그 역할들이 가려지고 있다, 노이즈가 되고 있다, 이런 아쉬움, 불만들이 상당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가짜 뉴스를 가려내는 인공지능을 작동시킨다든가 가짜 뉴스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 100% 공감을 하는데, 거꾸로 진짜 뉴스를 생산하는, 진짜 뉴스에 대한 지표, 혹은 진짜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매체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함께 패키지로 확산시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보고요. 소속한 저희 매체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사 하나가 한 회사를 붕괴시킬 수도 있고 하한가까지 또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민감한 성이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필터링하는 그런 기재를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고 기자로서의 그 행동 방향도 계속 다듬고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토론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좀 더 압축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팬덤 정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진영 정치가 극단화되면서 그게 가짜뉴스하고 결합해서 엄청난 이제 타락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 그게 우선 이제 반대파 공격 때문에 아무래도 가짜뉴스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게 있는데, 좀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결국 그 조국 사태나 이런 데도 보듯이 이 자기 진영,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걸 넘어서서 자기 진영이면 무슨 범죄자여도 무조건 옹호하고 본다는, 이게 가장 큰 타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기본적으로 72비를 가리는 그런 게 마비가 돼버리니까, 이게 단순히 소수 정당이 아니라 이 한국 사회 주류 정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이제 말기적 현상이니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극단으로 왔으니까. 근데 저는 아직은 굉장히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해요. 계속 될 것 같아요, 상당 기간.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니까, 아시다시피 극성 지지자들, 개딸이니 어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체로 정당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러면서 흔히 공직선거자들을 경선을 해야만 그게 민주주의에 맞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민주당이 그게 강한데, 그 사람들이 경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굳이 제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 보는 적은 없지만, 변명을 하자면 정말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과잉대표 돼 있지만,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다음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회의적인 게 있어요. 특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도입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그게 아니면은 이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이렇게 거기를 밑에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극성 지지자들은 자기 권력을, 지금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걸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극력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어디 출마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왜냐? 그런 극성 정치인들의 뭔가 비호를 받으면 얼마든지 뭐 예선 통과는 충분히 하고 이제 본선이나 다른 문제였지만 그런 게 지금 그 현실이고 뭐 호황된 얘기가 아니죠. 뭐 실제로 어떨지 아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정치 집단에서 시비를 가리고 뭔가 또 필요할 때 반성적 사고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아무리 정치 집단이면 자기가 명백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게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이런 걸 제일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민족주의와 가짜뉴스는 사실 이제 저도 원래 이제 뭐 초기 주사파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무슨 여중생 뭐 장갑차 그 사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때는 이제 표면에 잘 안 나타나 있었지만 지금 이석기라고 하는 그쪽 집단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걸 이슈화 시켰는데 그거하고 광우병 촛불 시위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그때는 이미 생각이 좀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내가 그 당시에 그 막 그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했던 우리는 미국의 식민지고 뭐 그걸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렇게 널리 퍼져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퍼졌었구나. 아까 우리 한경 뭐 대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뭐 저 혼자만 물론 한 건 아니지만 그 현상이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한테 퍼졌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민족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 특히 세대적으로 아까 우리 민경훈 대표도 얘기했던 그런 40, 50대 이거는 북한의 영향 특히 이 주사파 북한의 주장을 여기서 옮겼던 주사파 영향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뭐 단일민족주의나 이런 걸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늘 있어왔던 민족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북한의 영향이 깊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 이 북한을 보면 북한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저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40, 50대 이런 그 운동권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바라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 북한이 망가진 거는 어느 정도 너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한다면 정말 거기에서 퍼져나왔던 이런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워낙 그 끈질긴 그런 일종의 망상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